최근 주요 물가 지표들이 2%대를 기록하면서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통화정책 방향회의까지 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며 금리 인하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달러 기조의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폭은 세계 9번째로 높은데 정부 통화 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위탁 생산 세계 10세 수준의 독일 기업을 인수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인수로 미국과 유럽을 겨냥한 항암 바이러스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약점인 비은행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시장에 나와 있는 보험사 실사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이어 보험사 인수까지 성공하면 종합금융그룹의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요즘 강달러 기세 속에 아시아 통화 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한일 통화 스와프 강화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만 원달러 1,400원대 시대는 그리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5원 넘게 오른 1,394원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장중 1,400원대를 돌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재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도 같이 약세를 시현 중입니다. 특히 엔화의 경우 달러당 160엔 선을 밑돌면서 3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일본 당국도 구두 개입을 시사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큰 기조 변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일본 재무장관도 급격한 엔저 진행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나친 움직임에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며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중국 당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저항선인 7.3위안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고금리와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일본의 소극적인 통화 정책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 일본 은행의 어떤 추가적인 긴축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 자체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정도를 확신할 수 없고 연준이 기준금리에 대한 통화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는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의 핵심인 농산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두고 설전 중인데요. 최근 주요 물가 지표를 근거로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한은이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식료품과 농산물 가격은 해외보다 얼마나 비싼 것일까? 한국은행은 OECD 38개 국가 중 가장 비싼 편이라고 했고 정부는 19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를 보는 지표의 기준이 달라 서로 입장이 엇갈린 겁니다. 농산물 가격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UN 식량농업기구 데이터를 참고해 누적된 물가 상승률을 봤고 한은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자료를 보고 물가 수준을 판단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본 누적 물가 상승률과 한은이 물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물가 수준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최근의 누적 상승률로 보면 우리가 높지 않은 수준을 얘기를 하신 거고 저희 쪽에서는 물가 수준 자체를 얘기한 거다. 예를 들면 피자가 지금 2만 원이고 미국 2만 5천 원이면 2만 원, 1만 5천 원을 비교한 거지 누적 상승률을 비교한 게 아니다. 한은은 통화정책으로 물가 수준 자체를 낮추기는 어렵다며 농산물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사과 등 수입 금지 품목들의 수입을 개방해 농산물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수입을 늘린다고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라며 농산물 물가도 3월 정점을 기록한 후 하향하는 추세라고 봤습니다. 고물가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조기 금리 인하론까지 주장하고 있어 한은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결국 하느니 금리 인하의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선 농산물 가격 안정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선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통해서 농산물의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을 확장한다든지 농민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농산물 일부 품목의 수입을 확대해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단까지 확보된다면 한은도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글로벌 10대 수준의 독일 기업을 인수합니다. SK그룹이 중복 사업 정리,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분야에서도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한 이번 대규모 투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럽 현지 백신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에 나섭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0% 지분을 가진 독일 자회사를 통해 독일 백신 생산 기업인 IDT 바이오로지카를 3,39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주일보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를 포함해 회사의 지분 60%를 취득하는 것으로 주식 취득이 완료되면 최대 주주가 됩니다. IDT 바이오로지카를 보유한 독일 클로케 그룹 역시 지분 40%를 유지하는 동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1.9%를 신규 확보할 예정입니다. 103년 역사를 지닌 IDT 바이오로지카는 백신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으로 공정, 분석법 개발과 함께 백신, 바이오의약품 전 영역에 원액, 완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암젠, 얀센 등 15개 글로벌 빅파마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유럽뿐 아니라 10개 이상의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인수로 클로케 그룹과 IDT 바이오로지카를 공동 운영하게 된 SK바이오사이언스는 CGMP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을 겨냥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항암 바이러스와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신규 바이오 영역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IDT는 CGT로 SK가 갈 수 있는 앵커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IDT가 하고 있는 항암 바이러스의 기술과 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앵커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CGT, CDMO 전략도 확장할 것이다. 여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의 즉각적인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적자 전환했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 매출 규모는 당장 7천억 원 이상, 영업 손실 역시 양사 시너지를 통해 흑자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5년간 2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M&A 성과물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SK그룹이 추진 중인 바이오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행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밸런싱의 핵심은 그 선택과 집중, 그렇지만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를 적절한데 시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리밸런싱과 기회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에 언급했던 투자 계획이 다소 축소될 수 있겠지만 추가 M&A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 중인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매물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협상 우위를 가져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매각을 기다리는 회사만 6곳에 달하는 보험업계는 졸지에 업계 전체의 할인 매각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전번진 기자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롯데손해보험 공개 입찰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이 이렇게 공개적인 보험사 쇼핑에 나선 배경에는 국내 5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은행 편향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보유한 자회사는 15개에 달하는데 지난해 순이익은 사실상 전부 우리은행에서 나올 만큼 은행을 제외하곤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탓에 임종용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증권사와 보험사를 인수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올해 포스증권 인수를 통해 증권업 진출은 일단 막을 올린 상태입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실제로 3개 보험사를 모두 떠안을 생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세계 기업의 몸값 총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4조 원. 우리금융이 지난해 밝힌 자금 여력 1조 8천억 원에 올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확보한 8천억 원을 더해도 세계 보험사를 모두 인수하기엔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보유한 중국의 다자보험그룹과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 파트너스를 경쟁에 붙여 몸값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협상 전략에 잠재적 매각 대상만 6곳에 달하는 보험업계는 떨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세계 보험사 중 일부를 최종적으로 인수한다면 보험사 인수에 관심을 드러내는 금융그룹은 하나금융만 남게 되고 제값을 받기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대주주들의 엑소더스가 펼쳐진 보험업계. 우수한 자회사를 저렴하게 인수하려는 금융그룹과 제값을 받으려는 보험사들의 머니게임은 28일 펼쳐지는 롯데손보 본입찰에서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도심 고밀 개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단순히 아파트만 짓다간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보다 20년 전 시작해 최근 빛을 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성나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도쿄 중심지에 위치한 아자부다이 힐스입니다. 주거부터 문화, 교육, 여가 등 여러 기능이 집약돼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 좁은 도로에 소규모 목조주택이 밀집했던 곳에서 대형 복합단지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곳을 조성한 회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 디벨로퍼인 모리빌딩 그룹입니다. 디벨로퍼가 도심의 특색을 살려 고밀 개발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겁니다. 17년에 걸쳐 완성된 로폰기 힐스 또한 도쿄 재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 고령화 저성장에 접어들며 민간 주도의 도심 고밀 개발이 활성화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디벨로퍼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분양 수익에 더해 쇼핑몰 등으로 성장 동력까지 챙겼습니다. 실제로 일본 디벨로퍼들의 시가총액이나 주가는 시공 위주의 종합건설사를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반면 국내 건설업계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신도시 건설과 주택 사업에 기대고 있습니다. 단기 매각 차익이 주요 수입원인 만큼 주택 경기 하락 국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개발 패러다임도 민간 디벨로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디벨로퍼가 기획부터 이제 토지 매입,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건설, 그다음에 운영 관리 이거를 다 해요. 하지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이벤트가 이루어져요. 그 공간을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개성 있는 도심 고밀 개발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아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는 반면 피스커와 니콜라는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수요 둔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전기차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차 수요 증가에 밀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고 내연기관차 값이 1년 새에 3% 줄어든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중고 전기차 값은 30%나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금난을 겪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아는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리비아는 기술력 대비 높은 비용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차세대 전기차 생산 공정 개편을 통해 단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So 544 less parts, Gen 1 to Gen 2, and there's also been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overall manufacturability. So the ability to assemble the vehicle easier, which takes less finesse and it takes less labor hours overall. So really a great win on every front. 로이터 통신은 비용 절감에 성공한 리비안이 연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도 중국 시장 판매 증가와 목표 주가 상향이 잇따르면서 침체기를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중국 내 판매량이 17,400대로 전주 대비 49% 늘었고 증권사 스티펠은 테슬라 목표 주가로 현재가 대비 35% 상승 여력이 있는 $265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존폐 위기에 처한 전기차 기업도 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는 전기차 수요 둔화 기조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전기 수소트럭 제조사 니콜라도 지난 4월 이후 주가가 1달러를 밑돌면서 상장 폐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니콜라는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일 30대1 액면병합 조치를 발표하며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지만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가 31% 급락하는 등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성비 높은 소형차로 전기차 대중화에 나섭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실용적인 전기차를 대거 출시해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의 경차 캐스퍼가 전기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캐스퍼 일렉트릭의 겉모습은 내연기관과 비슷하지만 전후면 헤드램프에 픽셀 디자인을 적용해 차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 길이가 20cm 이상 길어지면서 경차에서 소형차급으로 차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315km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에 2열 거주성까지 확보하면서 차량의 실용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캐스퍼 일렉트릭은 아이코닉한 외관과 한층 넓어진 실내 공간, 압도적인 주행거리로 전기차 대중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부산 모빌리티쇼 콘셉트를 크고 럭셔리한 대형차가 아닌 소형차에 맞췄습니다. 기아 역시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EV3를 전시하며 사전 계약 한 달 만에 사전 계약 대수가 10,000대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시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대중화 모델로 일시적 수요 정체 시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제네시스는 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과 고성능 마그마 컨셉트를 내보이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북미에서 대형 전기차 성장세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시장과 신흥 시장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규제 개선과 수출 지원 기반을 마련해 20년 뒤 세계 시장에서 420조 원을 벌어들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인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생태계로 바꾸고자 합니다. 공공 조달, 양산, 수출 지원 등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결국 민간 기업을 키워내서 수출도 늘리고 그런 수출을 통해서 민간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국가도 성장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드스페이스 시대의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 자율에 맡겨 사업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달 탐사와 재사용 발사체 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투자뿐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윤 청장은 제언합니다. 운동선수를 메달권의 선수로 키워내려면 무엇보다도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근 70년 동안 저 많은 예산을 누적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까지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액은 7천억 원으로 GDP의 0.03%에 불과합니다. 우주강국 미국의 115분의 1, 올해 5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일본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총조립과 엔진 제작을 각각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형 우주산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와 제약 기술을 우주 개발에 접목해 메이드 인 스페이스 시장까지 노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윤 청장은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을 204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 420조 원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점을 두고 공방이 한창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양측이 내년도 인상폭을 내놨습니까? 예, 노사 공익기관 모두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할 계획이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역대 최장 심의를 이어간 지난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최초 제시안 제출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제시안을 내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해도 마감 시한은 이미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늑장 심의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공익위원 대표로 모두 발언에 나선 권순원 위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대 현안인 업종별 차등화를 두고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예,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영계는 명목상 최저임금이 지난 7년간 50% 넘게 올랐다면서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몫은 이를 웃돈다고 토로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무엇보다 숙박업과 음식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면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제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임차료 부담이나 물가 폭등, 대출이자 비용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에 애꿎은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매년 부결돼 왔지만 올해 경영계의 의지가 강한 만큼 타협점을 찾고 실제 인상폭을 정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용자에게 본인이 이용하는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망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서 이용자가 상품 선택에서 대출 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